보자마자 저는 겠죠. 네 하면서. 보는 거가 정말 특이해요. 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탁탁 차듯이 갔거든요. 저거는 머리가 개밖에 없어요.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억울한 입장이고 뼈 맞추는 기분이 너무 들더라고요. 여기에 피해자가 누우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누웠었거든요. 여러 그대로 누웠었거든요. 하천 둔치 산책로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으슥한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남자. 머리 부분만 집중화돼 있어갖고 이제 살인사건 맥락으로 그걸 판단을 했는 거죠. 머리 외에 다른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상처가 없었습니다. 뭔 약속이 잡혔었던 모양이야. 그날 5시에 마치겠다. 보통은 용필 씨가 몇 시까지 일했던 건가요? 아침까지 일했습니다. 항상 8시까지 일하고 일찍 퇴근한 적은 잘 없었던 건가요? 거의 없었죠. 이른 퇴근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는 용필 씨. 어쩌다가 그는 18일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걸까? 머리 중앙, 뒤통수까지 합치면 그 개수가 총 17개가 됩니다. 안쪽의 머리뼈 골절은 무자비한 폭행 더하기 굉장히 힘이 실린 둔기가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머리뼈가 부러질 만큼 둔탁한 무기로 17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머리를 맞아 사망한 용필 씨. 보통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지면 무의식중에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방어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용필 씨는 살인범의 숱한 공격에 단 한 번의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용필 씨는 대체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까? 피해자의 이제 동선을 찾았고 불쌍한 남자 한 명이 이제 피해자와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을 했던 거죠. 5시부터 5시 36분경까지 실종 당일 새벽 5시 4분 혼자서 공장을 나서는 용필 씨의 모습이 CCTV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3분 뒤 공장 인근에서 촬영된 다음 CCTV에서부터 용필 씨 곁에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용필 씨의 집이 있던 방향으로 함께 걷던 두 사람. 힘들게 끌려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친구나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추정은 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경기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된 용필 씨의 친구에게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변사 작업이라고 바로 찍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용필 씨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건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박우성 씨. 용필 씨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친척을 찾아 실종 신고까지 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고 윤용필 씨 살해 혐의로 체포했고 그날 밤 박 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북구 금호강 둔치로 고향 친구를 유인해 잔혹한 방법으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동생이라는 남자는 형의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살인 누명을 쓴 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신상 정보도 공개할 수 있으니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내온 박 씨. 이건 아예 저희 형을 잡아올 때부터 우리 형이 범인이다. 그냥 상황상 이렇게만 봐도 뼈 맞추는 기분이 너무 들더라고요. 형 박 씨가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얼굴도 하얘. 저는 얼굴 나온 것도 와 우리 아들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CCTV 제가 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100%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필 씨가 살해당한 그날 새벽 박 씨는 대구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증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보면 박 씨가 사건 당일 본가가 있는 경남 거창에 있던 정황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신수사라든가 다 했을 때 새벽 1시 그 시간하고 9시 시간하고는 전부 거창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왔다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거창에 있었다라고도 100% 말할 수 없는 거고 대구에 왔다 갔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 1시 50분 이후부터 아침 8시 50분까지는 핸드폰 통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박 씨의 알리바이에는 정확히 7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새벽 5시 직장에서 퇴근한 용필 씨가 범인과 함께 걸어가다가 사건 장소로 들어간 시간은 새벽 5시 50분, 사망 시각은 그 직후인 6시로 추정이 됐습니다. 박 씨의 알리바이가 없는 7시간의 공백, 시간상으로만 보면 그 사이 박 씨가 대구로 이동해 범행 후 다시 거창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시부터 9시 시간대에 거창 시내 전역에 있는 그 방범 CCTV에 잡히는 차 8,000여 대 중에서 그 중에 택시 한 대가 왔다 간 게 확인됐었습니다. 거창에서 택시를 운행한다는 남자. 그는 지난해 4월 5일 손님이 뜸하던 새벽 시간 좀처럼 만나기 힘든 손님 한 명을 태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메모지를 주더라고.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합니다. 볼때고 본인 이것까지 들어갔습니까? 택시에 오르기도 전에 현금으로 택시비 7만 원을 건넨 통큰 손님. 경찰은 우산을 쓴 채 걸어와서 택시에 올라탄 이 남자를 피의자 박 씨라고 추정했습니다. 거창에서 대구 워낙 가깝기 때문에 새벽에 차가 버스가 끊기면 택시 타고 거창 대구 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알리바이 만들어 놓고 갔다 올 수 있다. 우산을 쓰고 있어 상체는 거의 찍히지 않은 CCTV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택시기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어떻게 그날 택시를 탄 손님이 박 씨라고 단정하냐는 겁니다. 하필이면 자신과 같이 깡마른 체형을 가진 범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박 씨. 그런데 용필 씨를 살해한 범인과 박 씨가 묘하게 닮은 구석은 마른 체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아주 특이하다 하는 거고 친구들도 영상을 봤을 때 저 걸음걸이가 박이다라고 100% 직감하는. CCTV 속 범인의 걸음걸이가 피고인 박 씨와 흡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의 걸음걸이를 캠코더를 통해 따로 촬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정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가지가 피고인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팔자걸음, 오다리, 걸을 때 좌측 다리가 회전을 벌이면서.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흔히 오다리라고 불리는 내반슬 보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걸을 때 발이 바깥 방향을 향하며 내딛는 일명 팔자걸음이라고 불리는 외족지 보행이 꼽혔습니다. 내반슬이라고 하는 그 오자다리 걸음걸이를 할 때 나이가 70대신 할머니는 거의 대부분 그런 걸음이 많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20, 30대의 내반슬은 그리 흔한 건 아니죠. 선천적으로 다리가 휜 경우를 제외하면 흔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퇴화되어 생기는 걸음걸이의 특성이 올해 30살인 피고인 박 씨와 CCTV 속 남성 양측 모두에게 동시에 확인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걸음걸이의 특성은 좌측 원회전 보행이라고 합니다. 원회전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진을 할 때 발이 좀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회전. 그런 보행은 아주 좀 특징적인 보행이죠. 어떤 게 있냐면 내성마비 환자나 중풍이 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패턴에 그렇게 많죠. 왼쪽 다리, 발목 아랫부분이 걸음을 내딜 때마다 몸 바깥쪽을 향해 마치 원을 그리듯 걷는 세 번째 특성. 이는 일반인에게선 좀처럼 보기 힘든 걸음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남성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3가지 걸음걸이 특성을 피의자 박 씨와 CCTV 속 인물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박 씨는 우연히도 범인과 쏙 빼닮은 걸음걸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걸까? 하지만 우린 취재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구에 갔을 때 용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험을 넣어줬다고. 보험 넣어줬다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신의 보험을 박 씨가 대신 들어준다며 용필 씨가 좋아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돈을 납부를 하지 않아 그 자체 계약 자체가 실효가 된 상태고. 보험 계약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작성을 했지만 용필 씨는 2회에 걸쳐 납입한 반면 박 씨는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우연일까? 보험을 계약하고 딱 2달 만에 살해당한 용필 씨. 그런데 우리는 박 씨 가족들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5일 앞둔 지난 3월 16일 박 씨가 용필 씨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주고 용필 씨는 3분 뒤 그 돈을 자동이체 통장으로 옮겨둡니다. 용필 씨의 보험료를 입금해준 건 다름 아닌 박 씨였던 겁니다. 본인은 정작 계약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그 계약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 친구의 보험료를 내가 내줬단 말이죠. 과연 그 보험 수익자가 나인 것이 우연일지. 그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장 신경 썼던 건 증거였다고 합니다. 본 거 찾았습니까? 증거 뭐 다른 증거 나왔습니까? 우리의 자료를 자 끝까지 알고 싶어하는 뭘 갖고 있는지를. 경찰이 말하던 증거가 CCTV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박 씨가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DNA나 혈흔이나 뭐 이런 흉기도 사실 지금 못 찾았고 근데 CCTV 봤더니 내 얼굴도 없어. 법보행 분석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어떤 증거. 이거는 그 본인이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박 씨는 지문이나 DNA처럼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법보행 분석이라는 생소한 증거에 덜미가 잡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직접 증거를 뭘 직접 증거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 증언부터 시작해서 CCTV 자료, 검경에서 진술했던 진술 내용, 거짓말 탐지기, 법보행 분석 이런 것들 모든 자료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